안녕하세요. 다들 수박 좋아하시나요? 벌써 마트에 수박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 마트에 갔다가 수박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이제는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저는 하루아침에 아주 갑작스럽게 고아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셨어요. 작은 키에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는데 엄마의 어려 보이는 외모까지 합해져 사람들은 제가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라고 하면 다들 놀라는 표정을 지었었어요. 엄마는 서툴렀지만 사는 동안 제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일찍 세상을 뜬 것만 빼면요. 저희 동네엔 엄마와 길에서 가끔 대화를 나누고는 하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늘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셔서 엄마는 제게 그 아주머니를 이야기하실 때면 그 아주머니를 파란 아줌마라고 칭했었어요. 처음 파란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는 제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는데 엄마가 부엌이랄 것도 없는 작은 싱크대에서 빨간 수박을 잘라 제게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주시더라. 얼른 먹어봐, 단가. 저는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을 냉큼 베어 물었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절로 웃음이 났어요. 어디에 누가 이사 왔는데? 중학생이야? 제 질문에 엄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먹던 수박을 내려놓으며 궁시렁거렸습니다. 너랑 동갑인 남자애가 있댔나?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딱 한 사람이긴 한데 애 아빠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위자료를 얼마 받았다나? 혼자서 보험 팔랴 애 키우랴. 아이고, 내가 애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이따 길에 나가면 파란 가디건 입은 아줌마 있을 거야. 그 아줌마 보면 수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해. 알았지? 그 후로 저는 엄마가 시키신 대로 종종 파란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간식 같은 걸 받아먹고는 했었습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남편이 없어도 저희 엄마한테는 없는 어떤 여유 같은 게 있는 분. 동네 아주머니들은 엄마와 파란 아주머니를 처지가 비슷한 사람 취급했지만 제 눈엔 확실히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었나 봅니다. 엄마를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됐었나 봅니다. 정말 속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일기장에도 적지 않고 정말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였는데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마을의 대장급으로 통하던 한 아주머니께서 허겁지겁 제게 달려오셨어요. 승현아,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가 말을 더듬는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병원에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미동 없이 누워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누가 엄마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사고였어요. 큰 트럭이 엄마를 미처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악몽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악몽. 그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잔혹한 현실이 제게 닥쳤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미혼모의 삶을 살았던 엄마에겐 가족, 친척도 없이 오직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자연스레 제게도 가족이라고는 오직 엄마 하나였고, 엄마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나니 가족도 친척도 없이 오갈 데 없었던 저는 꼼짝없이 보육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처럼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땅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잠을 자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던가 말입니다. 더 이상 아무 가족이 없다는 걸 알았던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보육원에 보내주기 위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동네 대장 아주머니와 슈퍼 아주머니, 파란 아주머니 세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란 아주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마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다는 둥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셨고, 저는 울 힘도 없이 다 떠나고 남은 파란 아주머니께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는 덜덜 떠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아줌마가 다 잘 알아볼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지?
파란 아주머니마저 문을 나서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 이제 고아된 건가? 그때 저는 제가 고아가 됐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사진에 대고 속으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남편도 가족도 없는데 나 낳지 말고 다른 인생 살지. 이렇게 짧게 살다 갈 거면 나 낳지나 말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엄마? 그렇게 며칠을 울며 잠들고 울며 잠드느라 학교도 계속 못 간 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끼익 열리더니 파란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아, 나 이제 보육원 가는구나. 뭐 챙겨야 하지? 아, 그냥 몸만 가도 상관없지. 혼자 슬픈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너 이리 와볼래? 하시는 겁니다. 저는 힘이 빠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씻지도 않은 꼬질꼬질한 쓰레기 같은 저의 몸 위로 아주머니의 가디건이 둘러졌어요. 너 밥은 먹었어? 있잖아. 너 그냥 아줌마 집에서 학교 다닐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고아원 안 가도 돼요? 제 말에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런데 반가운 마음과는 달리 쉽사리 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서 그렇게 얹혀 사는 것이 민폐라는 것쯤은 중학교 3학년인 제가 모를 리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아주머니 딸도 아닌데 민폐 끼칠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한참 천장을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공짜로 우리 집에 재워주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라고. 일만 하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TV도 볼 수 있다고. 도저히 너를 보육원에 보내지 못하겠다고. 죄송스러워서 눈치를 보느라 굳어버린 제게 아주머니께서는 미안할 것 없다며 너 식모라고 들어봤느냐며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우리 집에 살게 해주는 거라고 애써 저를 달래셨습니다. 솔직히 보육원에 가는 것이 무서웠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러나 식모는 명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단 한 번도 그렇다 할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 잔심부름 같은 걸 시키며 밥을 해주시고 월급이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고 학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잔심부름만 하고도 저를 먹이고 재우고 해주시는 아주머니께 감사해서 아주머니께서 퇴근하시기 전까지 제 자신에게 미션을 주며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할 일이 없을 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통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 뿐이었지만 저는 어쨌든 적응해야 했고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됐고 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격은 점점 소심해져 갔어요. 뭐만 하면 눈치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했지만요.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동갑내기였어요. 장난기 많은 아이였고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예쁜 미소를 가진 남자애였습니다. 그 애는 갑자기 굴러들어온 제가 싫지도 않은지 어색해하는 제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말도 많이 걸어줬어요. 고아가 됐다는 생각에 집도 없어 남의 집에 식모라는 명분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냥 소심하기만 했던 제가 활발하지는 못해도 남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 집에 가서 바닥에 엎드려 몰래 울고 있으면 그 아이가 문을 벌컥 열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놀려댔습니다. 그럼 저는 속상해서 더 울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면 놀랍게도 저를 괴롭혔던 애가 울면서 제게 와 사과를 했었습니다. 제 앞에선 넌 바보같이 그걸 당하냐고 놀림거리를 삼았다가도 저를 대신해 그 아이를 혼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고 어느덧 저는 학교에서 쟤 건드리면 진욱이한테 맞는다 라는 소문 안에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아이는 공부를 지독하게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소심한 성격이라 아무리 그 녀석들이 놀리고 장난을 쳐도
반박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녀석이 공부머리가 없다는 것이 최고의 놀림거리였는데 아쉽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비상한 아이였던 것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했는데 못하는 게 아닌 안 하고 노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나쁜 아이들을 한 주먹에 제압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녀석에게 많이 고마웠던 마음에 저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욱이의 성적표를 보시고 이마에 수건을 두른 채 시름시름 고민을 앓으시는 아주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저,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김진욱 한번 가르쳐 볼까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고 순간 귀가 쫑긋하여 몸을 일으키셨다가 다시 몸을 뉘이며 말씀하셨어요. 너 공부하기도 바쁜데 괜찮아. 저놈이 뭐 손댄다고 달라질 아이도 아니고. 마음은 고맙다 승연아. 이 말을 들으니 그래도 좀 힘이 나네.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니지. 너 배고플 텐데 일어나서 밥 해야지. 아주머니께서는 김진욱이 공부머리가 아예 없는 아이 같다며 괜히 제 시간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둘러 거절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밥때가 되었다며 몸을 일으키시기에 제가 하겠다며 아주머니를 다시 눕게 해드리니 아주머니께서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애쓰지 말라셨어요. 생각해보니 아주머니께서 힘이 정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땐 어른은 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의 저를 보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40kg가 넘는 17 소녀를 번쩍 안아 올려 식탁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가시는 아주머니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밥솥에서 밥을 푸고 수저를 놓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우선 김진욱을 책상에 앉혀두고 보자고.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김진욱을 불러서 저한테 공부 좀 배우라고 직접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과는 달리 그 녀석의 방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알짱거리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려버렸습니다. 뭐하냐? 저는 그대로 김진욱의 옷깃을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제 방 책상으로 데려갔어요. 펼쳐진 교과서와 빈 공책 2개를 보고 이게 뭐냐는 듯 얼굴에 물음표를 띄우는 김진욱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부하자. 야, 무슨 공부야, 내가. 됐어. 나 공부머리 없어. 너나 해. 김진욱은 많이 당황한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자기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말 한마디를 걸지 않던 저였는데 갑자기 불러내서 공부를 하자고 하니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도 이거 숙제 있지 않아? 저는 너무 단호한 거절에 마음이 상해 살짝 정색을 하고 교과서를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흠칫 몸을 피하던 녀석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함께 앉아 숙제를 풀던 도중 녀석이 너무 열심히 끄적이고 있기에 제법이다 싶어서 공책을 보게 되었는데 빼곡히 글자로 가득해야 할 공책엔 글자 대신 엉망진창 그림들이 공책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너 미술 숙제 있니? 단어를 빼곡히 적어도 모자랄 판에 미술 시간도 아닌데 그림이나 그리고 있다니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려는 거지? 여태껏 먹은 밥이 아깝지도 않나? 뭐가 되려고 저러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자 김진욱은 공책을 덮고 책상 위로 턱을 깨며 말했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공부가 안 된다. 안 돼. 다리를 달달 떨어대는 탓에 책상이 덩달아 흔들렸고 1시간 전에 밥을 먹어 아직 더부룩한 속을 누르며 빠른 체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깜빡한 거죠. 하란다고 하는 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앉혀놓는다고 네 하고 고분고분 공부를 할 아이였다면 아주머니께서 저렇게 아르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아서 진작 공부를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았습니다. 김진욱은 빠른 체념과 빠른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말없이 김진욱의 옷깃을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방문 밖으로 내보냈고 닫힌 문 너머로
진짜 떡볶이 안 먹을 거야? 나 지금 너 잘 먹는 골목에 있는 그 떡볶이 말하는 건데?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괘씸한 마음에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운동장에서 저를 발견한 김진욱이 뛰어오더군요. 야, 승현아, 오늘은 떡볶이 콜? 먹자, 먹자, 응? 나 잔돈 가져왔어. 제 속은 며칠을 끙끙 앓은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타들어갔는데 이 희귀한 생명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건지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관절 떡볶이가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얼굴을 볼 때마다 떡볶이 타령을 하는 건지 몇 년을 놀려대도 반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에 작은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했지만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있어 저답지 않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 발 뒤꿈치를 들어 김진욱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이랑은 겸상 안 해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제 뒤로 김진욱이 우뚝 멈추어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더 이상 김진욱이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후 내쉬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더니 저만 발견하면 장난을 걸어보려 달려오던 김진욱도 멈칫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찬바람을 일으키던 어느 날, 그러니까 아마 사흘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방문을 열었는데 책상 위에 김진욱이 다소곳한 자세로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다시 방문을 닫았다가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 내가 떡볶이 같이 먹을 사람 없어서 공부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여태 삐진 티를 팍팍 내는 김진욱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대견해 보였습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김진욱에게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 녀석은 중간중간 다리를 떨고 노래를 흥얼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대견하고 기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한 거 다 이해했냐는 말에 앞집에 사는 진돗개의 꼬리가 흔들리는 모양처럼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 김진욱이 그럼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말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말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책상에 앉은 거라면 겨우 그날 하루 3시간 3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려 받아온 그 녀석의 성적표 위에 줄을 긋고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적어 녀석의 공책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한숨을 쉬는 김진욱에게 저는 말했어요. 이 정도 점수 나올 정도로만 마음 잡고 공부 계속하면. 제 말에 김진욱은 황당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버 액션을 취했습니다. 악마라고. 기말고사까지 떡볶이 먹지도 말라는 거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속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머리를 쥐어뜯는 게 공부하기 싫어 장난스럽게 표현하려는 거라는 걸 알지만 혹시나 그동안과는 다른 저의 말투에 녀석이 화를 내기라도 할까봐. 나 학교에서 보호해준 거 고마워서 도와주고 싶은 거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소심한 제가 낼 수 있는 용기는 거기까지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했죠. 기말고사 치고 나면 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 떡볶이를 먹을 자신이 있다는 건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김진욱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점점 더 괴로워했지만 금방이라도 도망칠 것 같은 표정과는 달리 녀석의 엉덩이는 꽤 얌전히 의자에 붙어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들은 학교가 마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밤 늦게까지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되는 것이었다니.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섣불리 판단할 순 없었지만 녀석이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뿌듯했어요. 몇 번이고 상상 속 제 자신에게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진욱과의 과외 아닌 과외 시간이 끝이 나고 책상에 앉아 다가올 시험 공부를 더 하려던 그때 조용히 노크 소리가 울리고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꽤 늦은 시간이라 부랴부랴 나간 거실.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가리키는 손끝에는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김진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입을 틀어막은 저를 다시 제 방으로 데려간 아주머니께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세상에,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무슨 일이니 이게 다. 승현이 너 덕분이야. 외를 들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아이를 네가 사람 만들었네. 고맙다. 이리 와. 아줌마가 어깨 주물러 줄게. 머리에 뇌 대신 돌든 친구 과외해 주느라. 남는 시간에 네 공부하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어. 아주머니의 말솜씨에 웃음이 빵 터져서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손길이 조심스러운지도 모른 채 막 웃어버렸습니다. 한참 웃고 나서야 제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아주머니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져 마음이 이상했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에 이제 제가 해드리겠다며 자리를 바꿔 앉아 아주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 만져보는 아주머니의 어깨는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했었죠. 어렸을 적 엄마께 배웠던 어깨 뭉친 근육 안마하는 방법을 떠올려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세게 하면 아플 것 같아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안마를 받으시던 아주머니께서 혼자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간지러워서 못하겠다며 다시 자리를 바꿔 앉은 저희 두 사람. 하나도 아프지 않게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주물러 주시는 아주머니의 온기가 꼭 제게 잘 살고 있다고, 잘 버텨내고 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 같아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꼭 응원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밖에 동그랗게 떠오른 하얀 달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서 나를 이토록 슬프게 하는 건지, 아주머니는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낯선 아이를 데려다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건지 복잡한 마음이 얽히고 얽혔던 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마음먹은 김진욱이었지만 첫 단추가 아주 멋있는 모양으로 깨어지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지난 성적표에 적어주었던 목표 점수에 단 한 과목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멍청하구나. 김진욱은 짜증난다는 듯 안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김진욱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고 측은하기까지 해서 저절로 눈물이 고였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녀석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기에 눈물이라도 흘려서 얘를 위로해줘야겠다 싶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또르르 흘러나올 줄 알았던 눈물은 그 양이 부족했던 건지 뺨을 타고 흐르기는커녕 속눈썹에 한 방울 삐죽 고이고 말았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 민망해진 분위기 속 눈을 못 뜨고 어쩌지 고민하는 내 머리 위로 김진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너 지금 눈으로 집 자냐? 위로할 거 없어. 또 하면 되지. 야, 나 은근 오기 생기네 이거. 나 맨날 전교 1등 되는 상상하잖아.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냐? 안 그래도 인기 많은데 난리 나겠다. 야 승현아, 너 지금 내 얼굴 실컷 봐둬라. 나중엔 나 만나려면 줄 서서 만나야 될지도 몰라. 잠깐이나마 녀석의 감정을 공유해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 첫 과외는 울퉁불퉁 어색하지만 제법 정이 가는 단추를 꿰 수 있었고, 아주머니께서는 더 이상 김진욱의 성적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알아눕지 않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바를 해낸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방학 내내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방 안에 앉아 더위를 식히며 공부를 하고, 겨울엔 필기를 하는 오른손이 너무 시리다고 장갑을 끼고 공부를 하는 녀석을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1학년이 지나 2학년 첫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김진욱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돌아오신 아주머니를 등에 업고 거실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아들의 등에 업혀 내려달라고 소리치시던 아주머니께서는 성적표를 확인하시고는 녀석의 등에서 성큼 내려와 반대로 저를 들쳐 업으셨어요. 무겁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말에도 아랑곳 않고
저를 악이 없듯 들쳐업은 아주머니의 입에선 흥에 겨운 노래자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는 미친 사람들처럼 다 같이 손을 잡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질러보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정신을 차린 김진욱은 무서우리만큼 공부에 빠져들었고 고3이 되었을 땐 제 점수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진욱은 이거 제자가 선생을 이렇게 쉽게 뛰어넘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장난을 쳐대더군요. 약은 올랐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녀석이 난생 처음 멋진 녀석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뜨거웠던 수능이 끝이 나고 저는 대학 대신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동네의 가정의학과였는데 제법 넓은 평수에 좋은 원장님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선 제가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을 반대하시며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고 오랫동안 이 일이 제 꿈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월급을 받기도 전부터 저는 아주머니께 드릴 선물을 고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월급날이 되고 아주머니께 드릴 연분홍빛의 스웨터를 곱게 포장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진욱이 앉아 있었고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저의 질문에 안방문 틈 사이로 나 여기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울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무언가를 하던 아주머니께서 후다닥 손을 뒤로 숨기셨어요. 저 왔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왼손으로 머리 가르마를 한번 쓰다듬으시더니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가 하나둘 보기 싫게 생겨서 흉하지? 뽑고 싶은데 혼자 하기 힘드네. 배고프지? 나가자. 나가서 밥 먹자. 김치찌개 해놨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 시선은 자연스레 아주머니의 가르마로 향했어요. 이마에서부터 가르마를 따라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희끗희끗한 흰머리들이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에 숨긴 선물 상자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두고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집게를 빼앗아 들었어요. 쑥스러워하며 제게 머리카락을 맡긴 아주머니의 두피에서 막 감은 듯한 샴푸 냄새와 아주머니의 냄새가 섞여서 났습니다. 왠지 편안해지는 마음에 긴장을 풀고 난생 처음 해보는 흰머리 뽑기를 시작했어요.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빗으로 머리를 넘기고 또 넘길 때마다 뿅 하고 나타나는 흰머리 때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혼자 거울을 보며 뽑아보려고 애쓰셨을 걸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고요. 혹시나 제가 눈물이 고였다는 걸 알게 되시면 당황하고 민망하실까봐 눈물을 참은 탓에 콧물이 점점 고여가는데도 훌쩍 소리 한 번을 내지 못하고 숨을 꾹 참았습니다. 한참 흰머리를 뽑고 아주머니와 함께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는 김진욱이 보였어요. 너는 나 부르지 왜 혼자 그러고 있냐고 제가 냅다 달려가니 그 녀석이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 제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둘이 너무 다정해서 내가 끼어들 틈이 있어야지. 고맙다. 나는 아들인데도 못 보고 지나치는 걸 네가 먼저 알아줘서. 너 없었으면 난 우리 엄마 흰머리 나는 줄도 몰랐을 거야. 고마워. 녀석의 진심이 담긴 말에 오히려 제가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20대는 따뜻한 색상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아주머니께서 먼저 일찍 출근을 하시고 저희 두 사람도 각자 출근과 등교를 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진욱이 큰 소리로 절규하듯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라서 달려간 현관에서 김진욱의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를 보았을 땐 그 울음소리만큼이나 커다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의 손에서 애처로이 떨고 있던 그 종이는 바로 입영 통지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녀석은 얼마 후 슬픔에 젖은 눈을 하고 입대를 했고 녀석이 전역을 했을 땐 두꺼운 군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녀석이 애처로울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했던 8월의 한여름이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곧장 저에게로 온 건지 복장을 그대로 갖춘 녀석이 잠깐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내
처음으로 했던 말은 저를 그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야,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김진욱의 말 뒤로 맴맴하는 매미 소리가 합창을 했어요. 잠시 멍했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더위를 단단히 먹었구나. 저는 혀를 끌끌 차며 집에 가서 빨리 씻으라는 말만 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김진욱이 던진 뜬금없는 폭탄 발언이 신경 쓰였지만 단순히 군대에 다녀와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장난일 거라 생각하며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집에서 다시 만난 김진욱과 저 사이에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그날 딱 하루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욱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를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답지 않게 자꾸 제 옆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자며 알짱거리니 더 예뻐졌네 하던 그 모습이 자꾸 겹쳐 보여 힘들었습니다. 며칠을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군대에 있는 동안 그렇게 영화 보고 떡볶이 먹는 게 하고 싶었나? 휴가 나왔을 때도 질리도록 영화를 보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측은한 마음으로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이랄 것도 없었어요. 늦잠 실컷 자고 일어나 대충 세수를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나가면 되는 사이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제잘제잘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며 떡볶이를 먹던 도중에 김진욱이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승현아, 나랑 맨날 같이 영화 보고 맨날 같이 떡볶이 먹어줄래? 나 너 좋아해. 사실 군대 가기 전부터, 아니 수능 치기 전부터 너 좋아했는데 너 군대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참고 참았어. 좋아해. 좋아해, 승현아. 그 빨간 양념이 살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물을 마시고는 정신없이 기침을 하며 분식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좋아하면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도 김진욱이 저를 좋아하는 걸 아시면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게 있어 김진욱은 그냥 친구였어요. 그렇게 김진욱의 돌발 고백으로 인해 저희는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을 지키면서 그 녀석의 마음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흘렀을까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김진욱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말. 퇴근 시간을 30분 남겨두고 저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천년 같은 30분이 간신히 지나가고 녀석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몇 년 전에 녀석이 하던 것처럼 다리를 덜덜 떨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정신없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는데 깁스를 한 팔을 제게 흔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김진욱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택시 안에서 만약 김진욱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아주머니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늘나라 계신 엄마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나도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애써 아닌 척 부정했던 지난 감정들이 저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두 손을 맞잡았고 같은 곳을 보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꿈을. 연애라는 걸 하면서 저희에게는 친구였던 때보다 더 친구 같고 남이었던 때보다 더 남 같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바라보는 곳은 늘 같았습니다. 부부가 되어 아주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비록 김진욱은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학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 기숙사로 나가 지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연애 끝에 저희는 그 꿈을 이루고자 안방 앞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문을 열면 두 손을 맞잡은 우리 두 사람을 보시고 아주머니께선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김진욱이 방문을 열고 아주머니께서는 늘 그랬듯 변함없는 표정으로 저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저희의 손을 발견하시곤 벌떡 몸을 일으키셨어요. 너희... 김진욱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 그 옆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옆에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연습했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빠르게 포갠 두 팔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상상과는 달리 포근한 품이 저를 폭 안아왔습니다. 옆에서도 놀랐는지 엄마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꺽꺽 울어대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게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러 무릎을 꿇어? 너처럼 착한 애가 무릎 꿇을 일이 뭐가 있다고. 나는 좋아. 너희 두 사람 결혼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울지 마, 응? 이렇게 따뜻한 말로 허락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고아였고 식모라는 이름으로 아주머니 댁에 얹혀 살았던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니까 말이에요.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의 따뜻한 포옹에 저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너와 내 사이를 뭐라 정의할 수 있는 날이 왔다고. 부끄러운 소리지만 널 호적에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나 수많은 밤을 고민하다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시간만 흘러보냈었는데 너희 둘을 남매로 묶어버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너는 내게 그저 승연이 딸아 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관계였는데 너를 다른 무언가로도 부를 수 있게 해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며느리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늘 다정하시고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로소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을 닮은 아들과 저를 닮은 딸을 낳아 오손도손 기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두 아이와 함께 늘 북적이는 소리로 가득한 집안은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어머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어머님께서는 저희 둘 몰래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셨어요. 어머님의 속마음을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다고 하기에 막연히 이제 몸이 힘드셔서 쉬면서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복직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남편과 얘기하다 엉엉 우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 하고 싶은 일 해. 나 그러려고 사직서 냈잖아. 니들 애 걱정 말고 편하게 일해.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저희 성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실 것을 알고 혼자 미리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복직이 하고 싶어질 때쯤에 대신 아이를 돌봐주시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냥 일을 안 하시면 행여 저희에게 마음의 부담이 될까 아르바이트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처 그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시던 아르바이트를 관두시도록 부탁드렸어요.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올랐으니 어머님께서도 저희 퇴근하시면 쉬시라고, 매일매일 칼퇴근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두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일이 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가 40 초반에 들어섰을 무렵의 일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해지나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시더라고요. 화장실 칫솔을 안방 서랍에 넣어둔다든지 남편의 신발을 냉장고에 넣어둔다든지 물건을 엉뚱한 장소에 가져다 두시거나 필요 없는 것을 지나치게 잘 간수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려 찾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저희끼리 나누는 대화에 앞뒤 내용 없이 무조건 트집을 잡으시고 이런저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의심이 많아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시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무슨 일이든 따지거나 시비를 걸어 가족들을 당황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다 당시 제가 일하던 병원 선생님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 어머님의 치매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경증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이지만 다양한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편히 절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머님의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해 오랜만에 그때처럼 손을 맞잡았어요. 처음 시작은 일하던 병원 원장님께 고민 상담식으로 절실한 마음을 담아 설명을 듣고 또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어머님의 증상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는 것.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치매는 특별한 누군가의 불행만이 아니라 시기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사정을 알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원장님께서 조심스레 권유하셨어요. 꼭 20대가 아니라도 직장인이나 제2의 인생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 강의를 하는 특수 대학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저는 본격적으로 치매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틈틈이 공부까지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땐 제2의 인생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말은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했지만 그 사이 여러 힘든 점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픈 어머님의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저희와 함께 많은 것을 나누시다 얼마 전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먼저 간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얼마나 띄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저희 어머님하고 재밌게 잘 지내달라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여전히 어머님의 빈자리가 저를 먹먹하게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주신 제2의 인생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저에게 마지막까지 멋진 선물을 주시고 떠나신 그분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파란 아주머니이던 시절 처음으로 제게 주셨던 그 수박 한 입으로 시작해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어주신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씀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일을 하며 삽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제2의 기회를 더 좋은 행복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늘 좋은 일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